혜리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알려주신 거 눌리면 사볼까 하고 보고 있는데 계속 얘기만 하시면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뭐 저한테 뭐라 하셔봤자 그 기회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큐피디님 어떤 종목을 원하세요? 저는 저평가 상태로 바닥에 있는데 앞으로 큰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이 좋은 것 같아요. 참 난해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관점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관심 있게 볼만한 또 산업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워낙에 시장이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빠졌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 저평가 상태로 눌려있는 종목분들이 많긴 해요. 다만 계속 싼 상태로 유지될 것이냐, 싸지만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것이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후자를 분류해 봤을 때 다가올 큰 호재, 큰 성장, 이거는 어느 국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 두 번째로는 기업의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최근에 폐배터리, 로봇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던 것이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주목할 게 기업의 투자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새롭게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5년간 무려 450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고, 심지어는 이재용의 회장 취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의 속도가 더 붙을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이재용 회장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계속 집중하면서 방문도 해서 그 기술적인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발표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디스플레이 쪽을 다뤄볼까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2월까지 디스플레이 수출 움직임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실제로 2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YOY 작년 대비해서 무려 9개월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 수출 금액은 2020년 5월 이후에 무려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형태도 바닥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난 게 우리가 지금 삼성의 움직임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기준 부분별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낸 곳이 바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반도체는 2,700억 정도 수준인데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 기준 약 1조 8천억 정도로 반도체 비교해서 무려 7배 가까이 영업이익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즉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에 이 디스플레이 사업이 없었으면 실적이 그냥 완전히 작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니,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부진했는데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그 이유를 놓고 봤더니 디스플레이는 크게 중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그 다음에 대형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TV 쪽으로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라 볼 수가 있어요. 즉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TV 시장이 죽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매출이 좋았었던 건 뭐였느냐?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래그십 제품 중심의 판매는 굉장히 좋았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폴더블 폰,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 고사양 제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사는 수요는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가 중저가 모델 대비 또 고사양의 패널을 요구하는데, 이 고사양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중소형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잡아서 전체적인 수요는 죽었지만 프리미엄으로 인한 판매 단가는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았는데 이 좋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개화해서 앞으로 점점 더 커져갈, 성장할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것인데요. 이 시장이 무엇이냐? 바로 OLED 시장입니다. OLED 많이 들어보셨죠?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존의 LCD 방식은 뭐였었냐면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표시할 수 있을 만한 소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자들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소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빛을 쐬어줄 수 있을 만한 판때기를 먼저 깔아놓고 앞부분에 이 색깔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소자들을 덧입혔던 거죠. 근데 지금의 방식은 뭐냐? 각각의 소자들이 각각마다 빛을 내는 소자가 다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OLED의 장점은 LCD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빛을 쐬어줄 수 있을 만한 판때기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더 얇아지는 거고 그만큼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한 단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명암비가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정색을 표현할 때 있어서 LCD에 비해서 확연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존의 LCD는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 뭘 하냐? 뒤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이 화면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싶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쳐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쬐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블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커튼 사이로 조금이나마 빛이 새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OLED는 달라요. 그냥 소자 자체를 탁 차단시키고 꺼버리면 돼요. 그럼 완전한 블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암막이 된 방 안에 불을 켜고 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CD에 비해서 OLED가 명암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띠고 있는 OLED다 보니까 점차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를 탑재하는 제품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 내에는 몇몇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에만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많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패드, 그 다음 노트북, 그 다음 메타버스 디바이스까지 새로운 디바이스들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또 반대편인 대형 디스플레이, TV 쪽도 점차 LCD를 OLED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올해 $1,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 TV 점유율이 50%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 3년 전에 삼성전자가 CS2020 행사에서 그때 당시 TV 사업 수장이었던 한종희 부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OLED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3년, 10년 전에 OLED TV를 선보였지만 수율과 그다음에 시장성 문제로 이게 크게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2년 만에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 진영인 LG전자 쪽에서 이 OLED TV로 계속 시장 점유율을 먹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저게 계속 돈이 되네. 야, 이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데 라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중국 쪽의 LCD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다 보니까 야, 이게 위로는 LG 쪽으로 치이고 밑으로는 중국 쪽으로 치다 보니까 이 OLED TV에 대한 사업 재개가 삼성 입장에서는 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에 OLED TV를 3월 9일에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OLED TV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디스플레이가 점점 더 커지고 프리미엄화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없던 곳에서 새롭게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디바이스들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OLED 패널이 탑재가 되는 양이 많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그리고 이 OLED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 즉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도와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최근 삼성과 LG의 OLED TV 관련 동맹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OLED 산업 내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중소형 시장에서는 굳건한 1등이 누구냐?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반대로 이 대형 OLED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굳건한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OLED TV를 10년 만에 다시금 국내에 출시하면서 판매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패널을 공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OLED TV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는 싶은데 그 TV에 필요한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한적으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시설 투자라는 게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1초 만에 딱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만들 수가 없는 국면이라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패널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양 동맹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 이 가격을 잘 조율을 못하면서 한 차례 철회됐었어요. 다만 최근에 이 동맹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LG전자가 노트북 신제품 그램에 처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즉 LG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반대 삼성 디스플레이는 범 LG가인 LG 세미콘이랑 손을 잡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뭐야? 디스플레이 쪽으로 LG와 삼성이 알게 모르게 협력 관계를 점차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TV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차 시장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삼성과 LG의 협력 구조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삼성은 중소형 OLED 쪽으로 더 힘을 실고 LG는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더 힘을 실으면서 가뜩이나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침범하려고 있는 상황에 LG, 삼성 양쪽에서 굳건한 지위를 보여주면서 이 격차를 더 벌려주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을 점차 탄탄하고 크게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흐름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OLED 생태계가 보다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야, 삼성은 너네 잘하는 거, LG는 너네 잘하는 거 으쌰 막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주요 OLED 관련 소부장 업체들 이런 애들이 또 마찬가지로 함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선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재 쪽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느냐? 즉 판매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 많이 판매하는 이 출하 대수가 아니라 보다 큰 면적, 보다 큰 프리미엄 제품을 파는 이 면적과 그 다음에 제품의 판매 단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과 비례해서 실적을 낼 수 있을 소재 기업들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P&H 테크라는 기업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OLED TV 향 투자를 발표하면서 OLED 관련된 이 공장을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장비를 한 차례 납품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기존에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이 OLED 관련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적인 ICT, AP 시스템, SFA 이런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죠. 얘네들은 막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상승을 이뤄내기보다는 수주 공시 전후로 한번 땅 치고 다시 한번 주춤하고 다시 한번 수주에 땅 치고 주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상대적인 변동성은 클 수가 있기에 초보자분들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과열 구간이고 워낙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이 막 금방금방 널뛰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조급함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장세인데 오히려 이럴 때 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자중, 매매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다. 꼭 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기회는 점점 크게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한 발 빼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스탠스를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금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 투자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저 역시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를 사실 공개를 할까 알려드릴까 속으로 정말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몰래 투자하려고 아껴놨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맞나? 가뜩이나 다 알려드려서 내가 계속 투자 못하고 수익도 못 보고 있는데 이것마저 알려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계속 꽁쳐놓고 혼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같이 공부해서 같이 수익 내시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 혼자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변치 않기로 다짐하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꽁쳐놨던 좋은 주식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계속 꽁쳐놓으셨어요? 올해 가장 강했던 섹터 3개를 꼽아봐라 하면 큐피디님 뭘 꼽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로봇 AI가 아닐까요? 그쵸?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면 로봇과 AI의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그동안 계속 꽁쳐놨었거든요. 네, 특별히 오늘 얘기를 드리는 만큼 꼭 주목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식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조금은 들어봤는데 조금은 또 생소하시죠?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를 알기 전에 로봇과 AI를 먼저 심도 깊게 파고들고 나서 왜 스마트 팩토리에 이어지는지 그 이해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왜 이렇게까지 로봇과 AI가 강했을까? 바로 이 로봇과 AI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했는지를 알 수 있느냐? 로봇과 AI 인공지능의 본질 목적인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큐피디님 혹시 로봇과 인공지능 AI가 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안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일의 효율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쵸? 되게 핵심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려 볼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전 세계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늘어나는데 일을 해야 할 젊은 일꾼들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할 때 그 물건을 만들 인력,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또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비는 더 증가한 상황이라 기업들 입장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할 상황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감은 많아지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지고 그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는 또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로봇을 필연적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AI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고성능의 지능이 필요한데 그를 인공지능 AI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CS 내지는 창작의 영역들까지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업들이 로봇과 AI 인공지능을 채택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 지금은 전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탈세계화 국면인데요. 그동안 글로벌 경제는 세계화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신흥국 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며 경제를 일으켰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아하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신흥국 중심의 생산 방법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전 세계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돌리질 못하더라. 그러니 미국과 유럽 다수의 국가들에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자국의 공장이 없다 보니까 타국의 중국의 그런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가 있네. 안 되겠다. 그런 공장들을 다시금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이 정책이 바로 리쇼어링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인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공장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런 공장을 짓고 나서 봤더니 뭐야?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네? 가뜩이나 선진국은 인건비도 비싼데,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북미, 유럽 쪽 이런 선진국들이 현재 로봇 도입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도입될 로봇에 대한 수요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으로 공장을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는 공장 자동화, 자동화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는 그런 개념과 조금은 달라요. 뭐냐면 그런 로봇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공장을 한층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면서 자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인간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로봇들이 공장에 너무나 많은데 이 로봇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하나의 컨트롤러가 전체적으로 이 로봇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로봇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상호작용을 이뤄내는 방식, 즉 생산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생산 방식의 혁신과 최적화를 달성하는 형태를 스마트 팩토리라 부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로봇도 필요하지만 그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통신과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로봇과 AI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상호작용하면서 동반 수혜로 떠오를 수 있을 게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최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점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자동화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주목을 하면서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이런 각국의 정부들이 대대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해줬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추진했고요. 적극적인 로봇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해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피디님, 제가 최근에 산업이 개화해서 성장을 할 때 있어서 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을까요? 정부의 정책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또 미국, 유럽 이쪽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려는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대기업의 투자 움직임도 주목해 보라고 했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제일 1위 가는 기업이 누구예요? 삼성전자요. 그죠?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무인 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가 되자마자 관련 기술 투자 및 계약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밀어주려고 하는 방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가는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이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실제로 아까 큐피디님이 로봇과 AI를 도입하는 원인 중에 위험 요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된 기업은 생산성이 무려 30%가 증가하고 품질은 40%가 향상되고 원가는 16%가 절감되면서 불량률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정부도 이에 대해서 밀어주려고 하니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이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자 산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빈쌤이 꽁쳐놓은 기업이 뭐예요? 제가 이 기업까지는 차마 공개하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한 5개 정도 종목을 알려드릴 텐데 이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서 그 종목이 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내에 독보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ICT와 현대 오토에버예요. 근데 이 두 기업은 아무래도 시총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시장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시총이 큰 기업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갈 거라면 이런 기업을 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 기술력도 탄탄하고 고객사도 탄탄하고 매출도 나는 기업 중에 결국에는 대장주가 나오게 될 거니 그 중에 하나 꼽아보자 라고 해서 리스트업을 뽑아본 기업이 첫 번째가 티라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티라유텍은 자동화 공장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면서 무려 2대 주주로 누가 있느냐? SK가 있어요. 티라유텍의 지분을 13%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또 고객사는 삼성전자, SK, LG 등의 대기업들을 갖추고 있고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도 2대 주주가 SK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3년 연속 적자라는 기업은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직교 로봇, 협동 로봇, 다건절 로봇 등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품 라인업을 모두 구축을 했어요. 실제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탈세계와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특히나 산업 로봇 분야가 성장 중인데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자동화 시스템이 65%, 로봇이 30% 정도인데요. 계속 줄곧 이익을 잘 내고 있다가 작년에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 한번 적자를 기록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신규 3공장 가동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중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기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M2I라는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확보하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향 매출 규모 자체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들이 반도체 관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사가 쿠팡, CJ 대한통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그룹 등 다양해요.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의 1차 벤더로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그 제어 소프트웨어는 국내 점유율 85% 수준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링크 제네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표준통신, 자동화, AI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50%, 자동화 부문 30%, AI 부분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반도체, 철강,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등에서 건설 또는 운영하고 있는 공장, 시설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시총이 1,0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꽁쳐놨던 주식을 어렵사리 또 꺼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분야는 깊게 공부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점점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소할지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도 투자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너무 핫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거의 광기에 어린 매수세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광기로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반대편에는 커다란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주식들은 언제라도 한 번의 큰 하락이 닥쳐올 수도 있겠다, 시한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거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특히나 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 목표는 정상이니까. 그러면 그 중간 우여곡절을 계속해서 지나갈 것을 애초에 생각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향만 보는 거죠. 가령 지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가 10배, 100배는 더 커질 수 있대. 지금 아니면 못 사.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그 10배, 100배 성장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성장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논점을 머릿속으로 박으셔야 돼요. 주식은요, 이 결승점을 향해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엔 또 내리막길로 내려와요. 그게 주식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만 보고,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이것만 무조건 정답이야 라는 거를 꼭 피하시고 항상 양쪽으로 다 생각하시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야 이게 대박이야, 이게 정말 좋아, 이거 너 지금 안 살 거야? 안 사?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아 그래 어느 게 좋은데 좋은 거 한번 얘기해 줘봐. 그래? 안 좋은 건 없어? 안 좋은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대로 현명한 투자를 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는 광기 뒤에 패닉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의 그 광기에 너무 휩싸여 있어서 다가올 패닉을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나마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께 오해가 생겨서 잘못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잃고 많이 벌 수 있도록 응원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한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증권형 토큰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산업이긴 한데요. 이 산업이 결코 단기성 테마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2차 전지, AI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어찌 본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윤창현 위원장이 STO의 시장 규모가 무려 16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2경 731조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인데요. 이게 단순히 이 위원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증권 업계에서도 지금 이 STO 시장이 주식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STO의 모든 증권 업체들이 경쟁을 하듯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시장이 그만큼 먹거리가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또 투자자한테는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자 기사에 토큰 증권을 안정적으로 유통을 제도화하자 해서 STO의 시장에 K룰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STO라는 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 이미 2017년부터가 계속 이슈화가 됐었고 2018년 그리고 2020년에서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같이 이제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화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시작부터 섣불리 이제 오픈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보니까 상당한 규제를 해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STO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TO가 뭔지 한번 보시죠. STO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 자산과 그리고 연계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보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한 2년 전에 대한민국의 큰 이슈였던 NFT하고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자본을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슷합니다. ST라는 것 자체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분산 원장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가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실물 자산이 있으면요, 이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을 하는 것을 이 STO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산 원장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거는 코인을 이제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겁니다.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들은 요 중앙에 중앙 기관이 있고요. 중앙화된 서버가 있고 거기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산 원장 이 기술은 요 가운데에다가 다 이렇게 몰빵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퍼져 있는 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를 하는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에 기반된 기술로 만든 토큰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왜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이 STO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허용을 하고 제도화를 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이 시장을 다시 좀 열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전부 다 뒤바꾸는 엄청난 혁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일단 STO의 장점을 보면 기관이 중개소를 통해서 이 증권거래소에서 허락을 받는 거죠. 우리 해도 되겠니? 라고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면 중간에 이 대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행하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증권 발행 및 유통 및 결제, 자본 조달이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뭐 P2B라고 했던 개인 간의 거래, 정말 여러 형태로 있었던 대부분의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하나로 정말 다 모아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쪼개기 및 조각 투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 부담 완화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거래, 그리고
24시간 상시 거래 및 보안성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이 증권사들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 중앙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인증하는 기간 정말 매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런 기관들을 또 유지하는 비용들, 보수 비용들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선점하기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되면서 거래까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어요. 단점으로 본다면 이 실물 자산과 연계된 내재 가치 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가치 변동에 따른 손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대부분의 투자 이 자산들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STO 출현으로 인한 초기 문제, 개인 자산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화가 제대로 되고 혹은 시간이 좀 지나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안상의 위험도 아무리 우리가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해킹이나 어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장점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장점이고 단점은 그동안 모든 투자 자산에 있었던 똑같은 단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코인하고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코인은 매매 차익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이라는 것은 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의 보유의 수익 그리고 이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만 있는 것은 코인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제도화를 하는 데서는 코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가상화폐의 거래지만 지금의 이 STO는 법정화폐 거래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STO라는 가상 토큰이라는 것이 기존의 코인과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금융당국 입장을 보면 이 K룰을 다시 만들자, 이 STO에 대한 K룰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가상통화 공개 ICO 금지를 2018년 말에 하면서 사실상 이 가상화폐라는 것과 가상통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뗄 수는 없는 관계이긴 하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가상통화 공개 ICO라는 것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정부가 2017년부터 18년 말까지 이 가상통화 공개 ICO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것을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것이 최근에 작년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의 합동 TF 발표에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 2018년도에 정부의 합동 TF 발표 때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몇 년 만에 작년 말에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것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 권고에 불과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적인 공권력이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죠. 기사에서는 사실상 뭐 다시 승인해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IPO 시장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는 아직까지는 IPO에 대해서 오픈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만 이 STO라는 시장을 열기 위해서 조금은 가상화폐 시장을 좀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거래소라는 것은 한국 거래소가 대부분의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를 독점해 왔어요. 그래서 이 독점해온 체제가 이 STO라는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독점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까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 자체를 한 곳에 독점해 둔 것에서 열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STO 관련 주요 투자를 보면은요. 키움증권이 뮤직, 부동산, 미술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SK증권 같은 경우도 부동산, 미술품, 지갑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KB증권도 거래소와 가축자산, 자체 플랫폼 등으로 STO를 전부 다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런 증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STO에다가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독점했던 한국거래소의 체제에서 금융사 및 증권사가 전부 다 경쟁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경쟁을 하면 한 만큼 당연히 시장에서 파이가 커진 만큼 우리가 제대로 투자했을 때 수익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뜨거운 핫 아이템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무려 2경 73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단발성 이슈나 테마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꾸준하게 법제화를 시키고 있고 그 제도권 내에서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종이화폐 세대에서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으로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그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정부에서는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찍어드렸던 CBDC와 관련된 가상화폐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CBDC와 이 STO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인 CBDC로 바뀌는 거고요. 이 STO라는 것은 주식시장 같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용으로 발행하는 토큰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금 가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놓여 있고 엄청난 변화와 혁신 속에서 우리가 이 출발과 함께 이 투자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단발성 이슈로만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음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한국에서만의 흐름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진행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기차와 같은 AI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증권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했던 것처럼 이런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분석들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업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미 올 1월, 2월 달에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같이 이미 관련주가 1차적으로 크게 급등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눌리는 자리가 온 업종들이 있다면 잘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도 핑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다날, 코리아 에셋투자, KB금융, 신한지주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블레이드 ENT 같은 회사 어찌 본다면 사실 위에 언급된 기사들보다는 작지만 시총이 작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바닥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또 튈 때는 또 크게 튈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기업들 보면은 갤러리 사업 진행, 그리고 미술품이나 수집품 투자 거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증권형 토큰이 부동산, 미술품, 그리고 증권 이런 부분에 좀 한정적으로 투자가 된다는 것이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미술품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도 같이 ST와 관련된 업종들이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핑거 같은 기업은 CBDC와도 CBDC에서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업 중에 있고 STO 플랫폼의 구축에 필수적인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자체 기술을 또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가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했지만 이 기업이 투자한 곳이 STO 관련 기업의 투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또 성장한다라고 하면 같이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단편적으로 관련주로 협업 이력, 잠깐의 이력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단발성으로 상승했다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면 나오는 것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그 해당 사업을 실물적으로 실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업종들 대부분이 초창기에 이미 한번 크게 튀었거든요. 튀었기 때문에 튄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눌린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후발주자로 선두그룹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차트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와 별개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 아주 본질적인 생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만 쫓는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투자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